위클리 차이나입니다. 독일 메르트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웬일입니까? 미국과 더 가까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승 교수님, 자 이게 디리스킹 시대, 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 주셨는데 왜 독일 메르트 총리가 중국으로 왔습니까? 네, 그 사실은 2025년 11월부터 독일 메르트 총리가 2월 25일부터 방중을 했는데 그 전 사이에 영국 수상도 그렇고 캐나다 수상도 그렇고 프랑스 대통령도 그렇고 스페인 국왕도 그렇고 적지 않은 서구 선진국의 그 국가 원수들이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독일 메르츠 수상까지 방문한 것인데 독일 메르츠 수상에는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이 유럽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수상이 방중을 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무역적인 측면에서 진지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향후 독일이 여기서 말하는 독일은 결국은 EU를 상징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독일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재설정하느냐에 따라서 EU 국가들도 많이 따라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수상이 만났다는 것은 단순한 독일과 중국의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독일과 EU의 관계 재설정이 있느냐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직접 영향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독일과는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시장을 놓고는 경쟁 관계에 있는데 중국과 독일이 좀 가까워지면 한국과 중국도 또 서로 경쟁 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됩니까? 네, 독일하고 그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완화가 돼가지고 무역 경제 관계를 더 강화시킨다고 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유럽 지역에서 경합을 하는 상태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국 기업에게는 약간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독일이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문호를 그렇게 쉽게 개방하거나 아니면 뭐 무역 장벽을 약화시켜주거나 하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경쟁력을 더 키울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디리스킹이라는 이런 단어를 원래 썼던 게 아니고 좀 생소하거든요. 왜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것이면 구체적으로 이제 국제관계에서 디리스킹이라는 것이 왜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느냐, 화두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맨 처음에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조금 더 먼저 나온 것이 디커플링일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커플링,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완전히 단절. 관계를 끊는다. 커플링은 이제 동조하고, 네. 근데 이제 디커플링은 동조와 단절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나라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 나라하고의 관계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가 적지 않으니까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자.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얘기 나온 것이 이제 디리스킹인 것이죠. 네. 자 메르츠 총리가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항저우에 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주목하면서 본 게 바로 로봇 산업이었어요. 전통 제조업이라면 뭐 독일이 로봇 쪽도 엄청나게 강한데 왜 중국에 가서 로봇 쪽을 바라봤을까? 이게 갖고 있는 또 상징성이 뭐냐? 이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중국 정부가 뭐 강조하고 해가지고 그쪽 그 현장을 그 시찰하는 프로그램을 넣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항저우에 가가지고 항저우는 지금 중국의 최첨단 산업, 로봇 산업의 그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유니트리라는 중국이 뭐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는 로봇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 기업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은 그동안 정밀, 화학, 최첨단 기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첨단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 첨단 국가의 총리를 초청을 해갖고 중국의 로봇을 통해서 쿵우도 시연하고 최첨단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그만큼 보여줬다. 그만큼 중국의 자신감인 것이죠. 우리 2% 부족해 짝퉁이야. 아예 중국 아직 문제 있어. 큰 옛날 얘기야. 지금 우리는 유럽 중에서도 최첨단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독일과도 당당하게 로봇 협력이라든가 산업 협력을 할 만큼 성장했어. 이것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이죠. 1970년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인가라고 궁금증을 가질 때 보여줬던 것이 바로 무술이었습니다. 취권, 성룡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고 또 이소룡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20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중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로봇이다. 그런데 그 로봇이 다시 무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쿵푸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자국이 바뀌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다, 생생하게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의 기술력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현대 자동차의 휴머노이드가 이제 자동차에 직접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로봇 경쟁 중국도 이제 나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로봇 같은 경우가 벌써 수년 전서부터 우리는 와 그런 게 가능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호텔에서 혹은 식당에서 그 서비스하는 그런 로봇 같은 것도 적지 않은데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저도 놀란 것이 호텔에서 로봇이 배송 서비스를 자기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열어가지고 올라가갖고 19층에 그 19층 2호까지 방까지 가가지고 또 센서로서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경찰과 함께 도로 치안을 순찰하는 페트롤 로봇도 이미 나와 있고요. 지금 드론 택시 같은 것도 많이 상용화 단계까지 올라갈 정도로 로봇 산업은 21세기 최첨단 산업의 청화지 않습니까? 중국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차이나였습니다.